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직접 박혔지만 눈을 감을 힘도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몸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몸이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허리 아래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지우는 그 순간을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퇴근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다가 파란불이 켜지자 발을 뗐습니다. 다음 기억은 없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배달 오토바이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충돌 당시 속도가 시속 60km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삶은 물리적으로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사고 이전의 삶, 그리고 사고 이후의 삶. 의사가 아내 서연에게 설명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척추 손상, 하반신 완전 마비, 재활기간 최소 1년 이상. 서연이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는 듯 입을 막고 있었지만 어깨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장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 김옥자 여사였습니다. 그분은 울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는데 위로인지 진정시키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42살이었습니다. 중견 건설사의 현장 관리팀장으로 일해왔습니다. 험한 현장을 수십 곳 거쳤지만 항상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쓰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자전거를 탔고 밤에는 서연이 준비하는 강의 자료를 옆에서 봐주기도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족 앞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휠체어에 앉게 되었습니다. 병원 생활 초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직장 동료들, 오래된 친구들, 멀리 사는 형제들까지. 병실은 늘 북적였습니다. 서연은 그 시기에 눈물이 많았습니다. 지훈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모도 그 자리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서방 걱정 마. 서연이가 옆에 있잖아. 우리 다 있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그 순간에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위로는 많았습니다. 눈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활 계획도, 생활비 이야기도, 아이들 학교 문제도. 감정은 넘쳤지만 현실에 대한 대화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훈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아픔 때문이 아닐 수 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들이 쌓일 때 그게 더 무섭다고.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지훈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재활은 생각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그 다음엔 한 달, 그 다음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하루에 4시간씩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평행봉을 잡고 두 팔로 버티는 연습, 하체에 전기 자극을 주는 치료, 보조기를 착용하고 발을 끌며 걷는 연습. 고통스러웠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재활은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달라진 것을 처음 알아챈 건 사고 후 넉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오늘 병원 못 가. 학교 일이 있어. 짧은 문자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전화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유도 말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문자가 늘어났고 전화는 줄어들었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것을 봤습니다. 지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서연은 창가 쪽으로 가서 바깥을 봤습니다. 등을 보이며 서 있는 아내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많이 피곤해? 지훈이 물었습니다. 응. 대답이 짧았습니다. 대화가 끊겼습니다. 장모가 처음 노골적인 말을 한 건 퇴원 준비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집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의논하는 자리였습니다. 욕실에 손잡이를 달고 문턱을 없애고 침대 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가던 중이었습니다. 장모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있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서연아, 너 어떻게 할 거야? 진짜로. 서연이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교수 임용 준비는 어떻게 하고 애들 뒷바라지는 어떻게 하고 이 사람 수발까지 들어. 너 혼자 다 할 수 있어? 지훈은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장모는 자신의 말이 어디까지 닿는지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이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을 했다는 건 이미 마음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장모가 병원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오더라도 지훈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2달이 더 지났을 때 서연의 외출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월요일에는 학교, 화요일에는 도서관, 목요일에는 세미나, 금요일에는 교수 면담. 그런데 이상한 건 외출 이유가 매번 달랐다는 겁니다. 지훈이 물어볼 때마다 다른 이유가 나왔습니다. 원래 서연은 일정이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의, 연구, 집. 3가지 루틴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밤 서연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어? 지훈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동기들이랑 밥 먹었어. 이 시간까지? 분위기가 좋았어. 왜 보고해야 돼?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쫓아다닐 다리가 없었습니다. 따라갈 몸이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의심이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 그 무력함이 지훈을 가장 오래, 가장 깊이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재활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서연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표정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병실 앞에 서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조용히 복도 바닥에 닿아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그가 느낀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낯설미였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맞는가 하는 낯설. 사고 전 14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 웃음이 전혀 낯선 것이었습니다. 내 앞에서는 한 번도 저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그날 처음으로 이 상황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남 김태준이 병원에 오기 시작한 건 서연의 발길이 뜸해진 시기와 거의 겹쳤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2번. 어떨 때는 서연보다 더 자주 왔습니다. 과일을 사왔고 따뜻한 죽을 사왔고 한 번은 지훈이 좋아하는 삼계탕까지 들고 왔습니다. 형, 많이 힘들죠? 태준이 국을 떠먹여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처남과 이렇게 가까이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준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병실 구석에 앉아 TV를 보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위안이 됐습니다. 누나가 형한테 너무하는 거 맞아요. 내가 누나한테 말 좀 할게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됐어. 힘들면 힘든 거지.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는 말. 아무도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장모는 노골적으로 지훈을 부담으로 받고 서연은 점점 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태준의 목소리는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준이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오래 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저 할 말이 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말해. 아버지가요.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형한테 말하기가 너무 싫었는데. 지훈은 듣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계속했습니다. 5천이요. 5천만 원이면 수술 가능한데 저 그 돈이 없어요. 지훈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은 지훈이 사고 보상금과 퇴직 위로금으로 받은 돈 전부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재활비, 생활비, 아이들 학자금까지 생각해뒀던 돈이었습니다.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태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흘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지훈은 그 어깨를 봤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서연이 떠나가는 것 같던 그 밤들을, 아무도 없던 병실의 새벽들을, 장모가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순간들을. 그 시간들 속에서 태준만이 곁에 있었습니다. 지훈은 말했습니다. 계좌 알려줘.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진짜요? 진짜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근데 보내줄게. 이틀 뒤 지훈은 5천만 원을 태준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그리고 그 이후로 태준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되었을 때 지훈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받지 않으려는 거였습니다. 5천만 원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람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자신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훈은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눈물 대신 다른 것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치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지우는 전동 휠체어를 스스로 조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은 거리는 혼자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밖에 나가 있는 날이 많았고 장모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에게 주어진 건 시간과 침묵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태준에게 돈을 보낸 뒤 지훈은 처음으로 인터넷 검색을 오래 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사기죄 성립 요건, 이혼 소송 증거 조건. 한 글자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화가 나서 읽은 게 아니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분노는 사람을 흐리게 만들지만 냉정함은 사람을 날카롭게 만든다는 걸 지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이었습니다. 지훈은 병원에서 짧은 외출 허가를 받아 근처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 일환으로 바깥 이동 연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근처 큰 도로변을 지나다가 맞은편 백화점 앞에서 눈에 익은 실루엣을 봤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백화점 입구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에는 브랜드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준이 웃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장면, 쇼핑백을 들고 매장을 나오는 장면. 조용히 감정 없이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태준의 SNS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프로필은 잠겨 있었지만 일부 게시물은 공개 상태였습니다. 한 달 전 게시물에 오피스텔 인테리어 사진이 있었습니다. 댓글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 얻었어? 하는 물음에 태준이 답했습니다. 이번에 얻었어. 아버지 병원비가 아니었습니다. 오피스텔 보증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에는 서연이었습니다. 지훈은 우연히 서연의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켜진 채로 탁자에 올려져 있었는데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름 석자가 아니라 저장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 앞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부터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외출 시간, 귀가 시간, 특이 행동. 일주일이 지나자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서연은 항상 2시간 이상 늦게 들어왔습니다. 연구실이 있는 학교 방향이 아닌 반대쪽 방향에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심부름 앱으로 대행 업체를 불렀습니다. 사진 확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 화요일 서연이 외출한 지 2시간이 지났을 때 대행 업체로부터 사진이 전송됐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 서 있는 서연이었습니다. 옆에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고 식사를 마친 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호텔 입구 앞에서 사진이 한 장 더 찍혔습니다. 지훈은 사진 폴더에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분노가 없었습니다. 슬픔도 거의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명확함이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 지훈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용당하고 있었다. 그 문장을 속으로 한번 읽고 지훈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지훈이 선택한 장소는 장모의 집이었습니다. 서연이 명절 준비를 핑계로 처가에 들르는 날을 골랐습니다. 장모와 서연이 함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지훈은 혼자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섰을 때 장모가 먼저 봤습니다. 한서방. 어쩐 일이야? 목소리에 어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훈이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훈은 테이블 앞에 휠체어를 세웠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무슨 서류야? 지훈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인화된 사진이 여러 장 나왔습니다. 서연과 남자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앞거리 그리고 호텔 입구. 날짜가 하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야?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내가 매주 만나온 사람입니다. 교수라고 알고 계셨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훈이 계속했습니다. 강사 출신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학교에 재직 중이 아닙니다. 장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장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냐? 엄마 나는. 됐어. 대답 안 해도 알겠다. 장모가 딸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습니다. 세게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행동이었습니다. 네가 내 딸 맞아? 네가 이러라고 내가 키웠냐?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은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장모가 지훈을 봤습니다. 지훈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태준이 여자와 팔짱을 끼고 백화점에 들어가는 장면, SNS 캡처 화면 그리고 이체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처남이 아버지 수술비라며 5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 직후 오피스텔을 얻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장모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태준이가 연락은 끊겼습니다.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의 아내 혜진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다가 거실 분위기를 읽고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에 사진을 봤습니다.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천천히 다가와서 사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뒤돌아서 현관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아이를 안고 나가면서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거실에 정막이 깔렸습니다. 서연이 지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제발 한 번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지훈은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미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법무법인에서 보낼 겁니다. 그러면 안 돼. 애들은 어쩌고. 아이들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장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서방. 내가 잘못했어.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못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봉투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모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 뒤로 일들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태준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이 시작됐고 이체 내역과 SNS 캡처, 목격 사진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8달이 걸렸습니다. 5천만 원 전액과 이자가 인정됐습니다. 서연과의 이혼은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지훈에게 왔습니다. 지훈은 지금 작은 사무실 하나를 얻었습니다. 건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 컨설팅 일을 시작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판단력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들이 주말마다 왔습니다. 지훈은 아이들과 오래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병실 천장, 서연의 등, 태준의 눈물, 장모의 차가운 시선. 그것들이 이제는 선명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쓸모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떠납니다. 지훈은 사고로 하반신을 잃었지만 그 대신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용서하시겠어요? 지훈처럼 조용히 그러나 완전하게 정리하는 것.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